나는 군사 정권 때 묻혔던 공황새 사건을 부활시켰다. 공황새 사건, 공황새 작전?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써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래요. 오, 당사자.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982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2월 5일이었고요. 오후 1시 30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뜹니다. 제주국제공항을 가는 비행기예요. 여기에 특전사 요원 53명이 탔는데요. 날씨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악천후여서 당시 그 성남공항의 관제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행기 띄우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선 절대 비행기 띄우면 안 된다. 비행기는 떴어요. 명령이었습니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특히 특전사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떴는데 이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을 못해요. 한라산의 개미 등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불시착을 하게 되고 당시에 타고 있었던 특전사 요원 그다음에 군군 해서 53명이 모두 즉사. 와, 전원 사망했어요. 전원 사망을 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82년도예요? 53명이 그 특전사는 한 명 키워내는데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예.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었지만은 언론에 안 났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당시에 이 사건을 그냥 특전사의 한 뭐 군 작전 중 사망 이렇게 해서 단신 처리하고 말았는데요. 어머, 이게 어떻게 단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이 특전사 네. 요원들이 그 악천후에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갔어야만 했는가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주국제공항 이제 그 문을 여는데 전 대통령 경호를 하기 위해서 미리 갔어야 됐던 거예요. 특전사 요원들. 그래서 너무 날씨가 안 좋으면 그 가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제대로 된 지도자의 덕목인 건데 무조건 띄워. 당시 이제 그 장세동 부장이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국가라면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어야 네. 됐는데 9시간 만에 그냥 수습을 해버렸어요. 시신 수습이 9시간 시신 만에 수습이 되지가 안 않을 돼서 안 됐을 그냥 안 되겠죠. 당시에 이제 목격자들 진술을 제가 취재를 했더니 푸대자루 있잖아요. 푸대자루. 네. 그 푸대자루에 막 담아가지고 그 들것에 실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일부는 막 묻기도 하고 근데 제가 현장을 취재했던 때가 2007년인데 요만한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파보면 막 한초 우이 그다음에 알루미늄 조각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아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장윤성 기자가 취재한 그 자료 이외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 기자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전두환 통제됐잖아요. 독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취재했던 그 제주 지역 언론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5.18하고 비슷해요. 보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사고고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이호균 기자님처럼.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그 선배가 야 촬영한 테이프 내놔. 그래서 선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보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놔서 불안해서 한 테이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출을 했는데 이 전체가 다 특전사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 기자님 어떻게 해서 이게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은폐했는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유족의 증언, 그리고 당시 취재했던 기자, 그리고 목격자. 그러니까 당시 이제 현장에 한라산 대피소 관리하는 분들의 증언. 제일 끔찍한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태도인데요. 네, 이 어떻게 사건은 조종사의 착각으로 빚어진 사고다. 인명은 제천인데 어떻게 하겠냐. 안타깝다.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광주는 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잊기 힘든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저희가 아마 그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그 어느 사건보다도 더 이렇게 막 가슴이 와닿는 미안하고. 미안하고 사실 이게 너무 이게 거대한 주제라서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스의 범잡이니까 범죄라고 이걸 저는 보려고 해요.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11.6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신의 측근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됐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결국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유고가 되자 빨리 이 사건을 누군가가 빨리 그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데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군 내부에 있었던 이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는데 육사 11기 중심이었죠. 그렇죠. 네. 11기에서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특별히 잘 골라서 훈련시킨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사실은 전두환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신군부라고 저희가 부르게 될 텐데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정을 하고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약간의 무력 충돌이 있고서는 군을 장악하게 돼요. 사실 사람들은 오래되었던 그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끝나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도 다 거리로 나와서 빨리 계엄을 해제하고 우리 정상적인 선거를 치러서 민주주의를 복구하자 이제 이런 열망들이 있었고요. 이미 벌써 그때 전두환이란 이름이 나와요. 계엄 철폐, 전두환을 물러나라. 이때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됩니다. 국민들은 임시로 약간 지나가는 그렇죠. 질서를 잡고 빠질 군부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군부는 신군부는 사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계엄이 선포돼 있었는데 이 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 계엄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권력을 쥐려고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잡은 D-Day가 5월 17일이었고요. 5월 17일을 겨냥하고 차근차근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K 공작 계획이라 그래서 주요 신문사, 방송사, 뭐 통신사 이런 곳에 있는 한 100여 명을 1대1로 다 만나서 회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정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5월 17일 전국 단위 계엄을 확대하게 되면 그때 일어날 반란 내지는 저항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와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압 훈련을 시킵니다. 5월 17일은 계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국무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장에는 군인들이 다 이제 완전히 도열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분 만에 통과됐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때 계엄 확대가 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정한 선포하고 모든 정치 활동 중지, 모든 대학은 휴교,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전 검열. 우리나라 행정부의 기능은 중지되고 계엄군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시 쿠데타가 온 거구나. 이러고 있을 때 단 한 도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끝까지 여기에 저항을 해서 이제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된 군인들이 총에다가 착검을 한 상태로 들어가서 막 학생들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평소 같으면 조금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쫓아버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 공수부대원들은 일단 한번 찍으면 막 피곤죽이 되도록 사람을 막 폭행을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유를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행을 당하는데 이날 연행된 사람만 405명. 68명이 외상, 12명은 중태라고. 특히 이제 이날 그 청각장애자인데요. 김경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아마 그 사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막 공수대원한테 얻어맞게 된 거죠.
말을 못하니까 막 손짓 발짓을 하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얻어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음날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돼요. (5월 19일) 되자 어제보다 더 잔인하게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군부에서는 이제 공수부대를 하나 더 투입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곤봉에 맞고 속옷만 입은 채로 길거리에서 막 기합을 주는데 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트럭에 막 집어 던진 다음에 트럭에 싣고 갔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죽었고요. 많은 분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랬죠. 이제 시위는 멈추질 않고 전투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군인들이 총에 착검을 한 상태로 들어가서 막 체포하게 되죠. 대검에 의한 그 피해가 너무 커져가지고 병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서 오는 일이 벌어지죠. 대검을 착검했다고? 시민들 진압하러 나가는데? 보통 대검 착검은 전시 아니면 대검 착검할 일이 없죠. 살상 무기로서의 역할이지 그게 상황을 제지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훨씬 더 넘어서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가 지켜야 될 장소에 가는 계엄군이 이미 착검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만 보고도 아마 별로 저항을 할 의지 자체를 다 그렇죠. 잃었을 거예요. 5월 20일 오후가 되면 시내버스, 트럭과 택시 200대가 줄을 지어서 계엄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청을 향해 갑니다. 금남로를 지나서. 그날 밤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제 방송국, MBC, KBS가 불타오르게 되고요. 진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공수여단의 여단장이 그 실탄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실탄을 이제 장전하게 돼요. 민간인을 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신군부는 광주를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결국은 21일 날 오후에 엄청난 규모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는데 도청 앞, 그러니까 군수대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나오는데 애국가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집단 발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군인들은 무릎사 자세로 횡렬로 나란히 서서 조준 사격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순간 거기서 54명이 사망하고 이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금남로 위에 있었던 여러 빌딩들, 그런데 이제 저격수들이 올라가서 밑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그 조준 사격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은 헬기가 동원돼서 헬기에서도 막 기총 소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집단 발포의 발포자가 누구이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서 이제 나중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발포 명령자가 결국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요. 아무도 발포 명령을 한 적은 없고 군인들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날 죽은 군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제 2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0시 0분에 모든 시내의 전화가 다 두절됐고요. 2시부터 이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해서 5시 10분이 되면은 이제 모든 작전이 종료됩니다. 산당들에게 알린다. 황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성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이렇게 해서 약 열흘간 벌어진 일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전혀 몰랐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광주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였고 맞아요. 네.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세한 내막들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뉴스에 관에다가 전부 이렇게 태극기를 덮어가지고 자꾸 오열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걸 보면서 가해자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동안 왜 아무도 몰랐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죠. 제일 강렬한 그 워딩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내란죄 포함해서 다 처벌해달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계속 잡고 있다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그다음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때 이제 그게 난리가 났고 저는 이제 법대에 갔으니까 저의 주변에서 이게 법적으로 맞냐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말이었는데 엄청난 이제 저항이 있자 이제 이걸 헌법소원을 내게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검토한 다음에 처벌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리자 97년 4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5.18 특별법은 일반 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은 거액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동기생이자 60년 지기 친구였던 두 사람은 똑같이 내란죄와 뇌물수수죄란 불명예를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논란거리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당시 계엄군 성폭행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의 대규모 유혈 진압 작전을 전두환 씨가 승인했다는 걸 증명하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 확인됐습니다. 1997년 판결에서 이제 다 해결하지 못했던 발포자가 누구인지, 행방불명자하고 사망자의 숫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계엄군이 실제 자행했던 성폭력이라든가 그때 당시 그런 거 아예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헬기에 의한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헬기 사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해 논란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헬기는 절대로 자위권 발동으로 총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헬기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갔다 왔던 전일 빌딩이라고 지금은 전일 빌딩 245라는 이름이 그렇죠. 여기가 그 말도 안 되는 헬기에서 발포를 했던. 여기 보이세요 이런 거? 저기랑 아 저기 있네요. 저기. 현판 흔적들이 보이네요. 야 저기다가 전쟁 시에나 하는 일인데 헬기에서 발사한다는 거는. 여기가 이게 엄청나네. 기둥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네요. 아 여기 엄청나게. 네 일로 와서 보여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쏟아져 들어오니까. 여기 높은 빌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쏜 거니까 헬기가 맞죠. 도대체 왜 헬기가 건물에 총을 이렇게 막 난사했을까? 민간인한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245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는데 그 245가 빌딩에 남아 있는 그 헬기의 기총 솟아 자국의 개수가 그러니까 탄은이 245개라는 뜻이더라고요. 245개는 난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 민주화운동이 있은 당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계신데요.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가 그 기총을 솟아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신군부 쪽에서 뭐 헬기가 뭔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거 그냥 헬기 소리라고 이래가지고 당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제기만 됐다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2016년 전일 빌딩이 리모델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던 그 탄흔에 대한 조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총탄 흔적은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국과수는 창틀을 뚫고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간 총탄이 벽에 박혔다며 탄도를 계산했을 때 공중 정지 상태에서 비행 중인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각도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총알이 날라온 위치는 건물로부터 대략 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높이 8m, 30m 위에서 쏜 거예요. 안에서 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일대에는 이것보다 높은 건물은 없어요. 이 건물보다 30m 정도 높인 위에서 이런 각도로 쏠 수 있는 비행체는 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2018년 2월 국방부에서 헬기가 광주 시민을 겨냥해서 실제로 사격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죠. 특히나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5월 21일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인가? 97년 이후에 발포자에 대해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당시 이제 이군 사령관이 5월 23일 그 전두환에게 보여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는 진압 작전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하셨다. 당시 이제 증언에 따르면 이 각하는 전두환이다. 적어도 이제 충정 작전, 진압 작전을 동의했다는 거는 이제 기록에 있는 듯한 거죠. 그 어떤 자료가 또 발견됐냐면은 광주의 경찰이 T공수여단의 그 사령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와서 참관하고 그랬대요. 참관하고 돌아가서 쓴 서류에 남아 있는 건데 일종의 그 정보 보고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 제3공수여단의 그 작전 본부죠. 거기에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를 보고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은 기본적으로 실탄이 지급되고 다음에 그 자위권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발포자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나온 상황이지만 누가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더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에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강 작가죠.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었던 6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저는 읽다가 도저히 다 못 읽겠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읽는데 이거는 진짜 보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죽음을 당한 고등학생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가 누군가 흘린 피가 있었다는 것,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런 묵념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우리 이 민주주의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 박종철 열사 추모비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박종철 고문 사건에 관련된 관계자분들을 이제 뵀었거든요. 왜 인터뷰하신 거예요? 아, 제가 사실은 이제 그 2014년인가 15년인가 이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료들을 이제 막 취재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좀 깊숙한 디테일을 알게 되니까 아우, 이 사건을 함부로 제가 축약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화로 표현할 때 방대하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때 제작자가 감독님 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아, 이건 내 깜냥으로 2시간에 담을 수 없어.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나 말고 깜냥이 되는. 그랬는데 장준환 감독이 만드셔가지고 이 영화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하면 잘 아시겠지만 87년도 1월 13일 날 하숙집에서 예, 박종철 군이 경찰에 연행돼서 하루 동안의 구타와 물고문을 비롯한 갖가지 고문을 받다가 이제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죠. 예, 예. 종철아, 종훈이 어디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살려주세요. 몰라요. 일어나. 살려주세요. 그만 새끼야. 가자. 안 돼요.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들었던 이야기와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월 14일 날 87년 1월 14일 날 오연상이라는 의사분이 예, 중대 용산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호출이 와서 갔더니 환자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가서 응급 치료를 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예.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그렇죠. 수많은 이제 고문과 불법 수사가 자행됐던 곳인데 어찌 보면 참 우리 역사에서 되게 뼈아픈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이 건축물 자체가 고문에 최적화된 건물이에요.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어떤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 나선형이면 몇 층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혹 수사를 자행하다가 수사관들끼리 이 자식 안 되겠네. 지하실로 데려가. 그리고 나선형 계단을 이제 눈을 가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남영동 대공분실 그 건물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말로만 지하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하실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가해가 있을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고문받는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5층에는 16개의 조사실이 있습니다. 16개의 조사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문이 있으면 이쪽 방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어서 지그재그로. 왜냐하면 고문받는 사람이 혹시 문이 열렸을 때 저쪽 방의 고문 상황을 못 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방 문을 열게 되면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제 폐쇄적인 고립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고문이나 가혹 수사를 이제 진행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이제 이 오연상 씨가 방에 딱 들어간 순간에 벌써 온통 바닥이 물바다. 나중에는 이 옷을 세탁을 했어야 될 정도로 바닥이 심하게 물바다였다 그러고요. 박종철 군, 대학생, 젊은 대학생이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이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경찰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조사를 받다가 너무 전날 먹은 술에 갈증이 나서 계속 물을 달라고 해서 물주전자를 갖다 줬더니 몇 주전자를 먹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환자를 보잖아. 이 귀에다 댔더니 뱃속에 이제 물이 꿀렁꿀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빨리 그래도 응급처치하라고.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 시신한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만약에 고문을 하다가 사망케 했다면 왜 외부인을 증인을 사실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범행 장소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났는데 이 오연상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수사관들이 가장 가까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중대병원까지 의사를 부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박종철 여사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사망한 상태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외부 의사를 부르지 않죠. 안 했을 것이다. 예, 오히려 그 전에는 살려내기 위해서 불렀을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떤 상태로 이런 사람들을 처리했냐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었는데 이걸 살리라고 이제 의사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경찰관들이 사망했다고 봤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찰관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죽었는데 왜 갑자기 막 이거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렸대요. 제발 조금만 자중하자. 눈치 봐가면서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직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사건 지난 1986년 서울대 의류학과에 다니던 중 경기 부천시의 의류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부천경찰서로 연행돼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문경 피고인에게는 가혹행위 혐의 이외에 준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방청객 등이 문 피고인이 탄 호송차를 20여 분 동안 가로막고 문 피고인을 차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호송차의 유리창 등을 부수면서 이를 막는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야 사고 치지 마 했는데 학생이 사망하게 되니까 반드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연상 씨께서 진짜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관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니 그러면 중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됩니다. 뭐냐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현장이 여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지, 죽은 현장이 여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사들은 계속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저쪽 방에 있는 전화기가 보였대요. 그래서 오연상 씨가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시신이 갈 텐데 절대로 응급실로 들이지 말고 영안실로 데려가라. 이렇게 그 분께 이제 부탁을 해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시신 같은데 왜 응급실로 가냐? 영안실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시신을 경찰병원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역사의 변곡점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간다라는 게 알려지죠. 그렇죠. 굉장히 용기를 발휘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목숨 걸고 사실 한 거네요. 그거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봤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도 알려져. 아주 은밀하게 알려져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라고 계셨어요.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기자분들이. 근데 갔는데 요즘에 경찰 애들 큰일이야. 경찰 애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넘겨짚은 거죠. 그래 말입니다. 왜 그랬죠? 뭔가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분도 그 젊은 애를 갖다가 말이야. 나 진짜.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예?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사람들 참 살살 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부장.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요. 이때부터는 언론을 막을 수가 없게 통제가 무너진 거죠.
여보세요. 저 기사 봤습니다. 네? 아니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고 나가는 거 도도지지 먹겠다고 지금 아주. 너 영화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운발에 대해서 피부는 넌 맞아주고. 뭐야 이 새끼야. 따라와. 너이 새끼야. 뭐야? 가봐, 빨리 가봐. 어디? 꺼내봐, 빨리 꺼내봐. 야, 어디로 가야 돼? 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팍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끌어올랐던 거죠. 언론사에서 앞다퉈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이 거만을 했던 의사 오현상 선생한테 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남아서 이 앞에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감시죠. 그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화장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바닥이 물로 흥건했습니다.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끌려가요? 신길동 대응분실에 끌려가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좀 이렇게 혹시나 학생 때 운동권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고 저 역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용기를 내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사고, 그렇죠. 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은폐하라는 게 자기 눈앞에서 보이니까 뭔가 솟구쳐 오른 거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검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던 황적준 박사를 지정을 합니다. 경찰병원에서 보통 이제 부검을 실시했대요. 이런 사건들은. 그런데 혹시나 어떤 조작이 또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을 해서 부검 장소를 한양대 병원으로 옮깁니다. 사망 원인이 뭐 확실합니까? 그리고 부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쇼크사가 아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다. 외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검 소견을 그대로 전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황적준 박사는 치안본부장한테 다시 불려가죠. 경찰 최고위층 불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검 소견을 바꿔야 된다.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물고문 과정에서 욕조턱에 목이 눌리면서 말 조심하라! 네가 고무지사라 까모 우리 다 죽는 기라. 그게 부검 소견서에 심장 마비 네 글자만 써도 요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넵니다. 얘는 국과사들 레시피하고 이분이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제대로 써야겠다. 절대로 이 부검 소견서는 수정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 개봐야 니만 죽는다 카이! 라고 그리고 아내분한테 나는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 사실대로 이제 부검 소견을 공표하죠. 공표하게 되면서 이제 물고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고문을 시인하고 동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이제 펼쳐지면서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형사 2명이 구속이 됩니다. 속전속결의 구속이었어요. 아주 빠른 구속이 됐고 그 옛날에 혹시 사진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명의 경찰관이 호송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냐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이제 그 사진이 유명한데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민심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황적준 박사는 경찰에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어요. 나중에 이제 훗날 인터뷰를 하신 걸 봤더니 그 기자분이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후회한 적이 없느냐? 당신이 평생 가던 길에서 지위를 잃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후회는 안 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지는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가지고 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이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범을 폭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반장을 맡았던 조한경 경위와 가장 나이가 어린 강진규 경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머지 이 3명은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이라고 혹시 잘 아시죠? 예.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시국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는데 밤마다 계속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은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영수야?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해갖고 죽인 놈들이야. 나가세 의심 버리고. 밤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저 무슨 억울한 게 있길래. 근데 이 두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해서 총대를 맸다.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듣게 돼요. 네, 그걸 듣고서 당시에 한재동 교도관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부영 의원을 굉장히 마음 깊이 존경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부영 의원이 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재동 교도관에게 전달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다오. 네. 이 교도관도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에요. 이 메모를 가지고 결국에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5월 18일 날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미사가 열리거든요. 미사 도중에 전격적으로 이걸 발표해버립니다. 세상이 들끓게 되죠.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1반 경사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결국엔 이 사건은 6월 항쟁으로 결국 이르게 되는데, 당겨라요! 군사독재 끝장내자! 끝장내자! 모든 정말 몰아내자! 당천만이 당겨낸다! 군사독재 하거라! 그때 전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국기 하강식 할 때 애국가를 울리게 되는데 6월 10일 날 오후 6시 애국가를 울리는 게 그때 시민운동의 그 신호였어요. 애국가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고 맞아요.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국기 하강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날 이제 오전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오늘 저녁 때 뭐 데모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게 좋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오늘 애국가 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애국가를 트는 모든 곳에서는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니까. 마음에 저는 이제 틀어야 되는데 막 무서운 거야. 무섭죠. 부장을 만나서 야, 오늘 틀지 마.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한이 되든지
아, 나는 여기서 하나도 기여를 못하는구나 바보같이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누구나 몸소 깨우치는 윤리와 정의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또 교도관 분도 만나 뵙고 이부영 의원도 만나 뵙고 오로지 직업 윤리와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 네. 그렇죠. 의사는 본대로 기록하고 부검의는 부검한 대로 각자가 상식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상식에 의거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상식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